자, 계속해서 3절, 1장 3절. 대포에서 움직임의 수학이 탄생하다. 대포는 성병만이 아니라 전통사회와 전통 수학도 파괴했다. 제목이 좀 굉장히 선정적이죠. 자, 실제로 왜 그렇게 제목을 달 수 있었는지를 봅시다. 그 당시 수학계에도 1000년 이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가 이 제논의 패러독스 같은 겁니다. 아킬레스와 거북이, 절반의 역설, 화살의 역설, 날아가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 스테디움의 역설, 같이 이런 것들. 이게 약간 좀 생각하다 보면은 그 말을 쭉 들으면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렇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다 하면 그 말 중간에 그 논리는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결론은 좀 약간 이상한 그런 역설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수학자들을 좀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당혹하게 만들어 왔던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플라톤은 야 이런 문제는 별로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 생각하다가는 혼란에 빠지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좀 애매하고 이런 문제들은 연구 대상에서 다 제외하고 하는 게 옳다. 그래서 무려 1000년 동안 이런 문제들은 그 수학하는 사람들이 금기로 여겼던 그런 수학 문제들입니다. 자, 즉 논리의 구성상 패러독스를 일으키는 무한, 연속, 분할, 움직임, 변화, 시간 이런 것들은 이게 수학 옛날 기하 종이에 딱 그려놓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센치고 뭐 어디고 몇 배고 뭐 이런 거 비율 이런 거 하는 거 하고는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수학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잘 모르겠으니까 약간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서 해왔던 수학을 언제까지 한 거냐면 17세기까지 한 거예요. 비로소 이 새로운 수학에서의 변화가 어디서 생기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런 무한이나 연속, 분할, 운동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17세기에 새로운 발상의 수학 시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학계에서는 움직이는 것, 변화한 것을 한순간 정지시켜서 파악하기 쉽게 그리고 불편하거나 역설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현상을 조사하도록 해왔었는데 마침내 이 좁은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그 시대가 바로 이 대포와 함께하게 된 시대입니다. 그 이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대포의 탄생과 함께. 자, 생각해 봅시다. 수학계 오랜 고민거리로 역설을 보면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아킬레스가 여기 따라가면 거북이는 요만큼 가 있을 거고 또 아킬레스가 거북이 그만큼 따라가면 거북이는 또 그만큼 앞에 가 있을 거고 또 따라가면 또 앞에 가 있을 거고 또 따라가면 앞에 가 있을 거니까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그렇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마찬가지로 날아가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기 시작하느냐. 그걸 비교해보면 이 멈춤의 수학, 또 움직임의 시학에서는 개념이 어떻게 바꿔지냐면 멈춤에서는 B였던 게 움직임의 수학에서는 B례로 바뀌고 방정식이 함수로 바뀌고 그리고 확대 축소 개념이 이제 변환으로 바뀝니다. 함수,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여기선 말하자면 사진이었던 개념들이 여기서는 이제 영화로 바뀌게 됩니다. 개념적으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위의 그림같이 멈춤과 움직임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멈췄을 순간에 어떤 상황에 멈췄을 순간에는 이건 사진이라고 하고 그걸 쭉 무비한다고 하면 그건 영화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같은 시츄에이션을 이제 구분해서 멈춤과 움직임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학자들은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미분과 적분학을 합쳐서 이제 미적분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미분을 먼저 다 배우죠, 고등학교 때. 미분을 먼저 배운 다음에 이제 그 역연산이 적분이다. 그래서 적분을 간단히 하죠. 그리고 합쳐서 이제 그 두 주제가 이제 그래서 같이 미적분학이라서 한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적분이 생긴 지 2000년이 지나서 미분이 시작된 거예요. 자, 수학사에서 보면 이 두 개념, 적분과 미분의 개념의 발전 사이에는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적분학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그 넓이를 구하는 구적법으로 탄생해서 오랫동안 이 정적인 상황들을 처리해 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BC 43세기 아르키메데스는 이미 적진법으로, 그리고 페르마는 구분 구적법을 썼었고, 그랬던 것이 이 16세기에 카발리에리가 이 무한소 기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17세기 말에는 월리스는 이 미적분학의 개념을 실제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무한소 대수를 소개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17세기에 들어서서 적분학으로 완성됩니다. 적분법은 어쨌든 이와 같이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겁니다. 그에 비해서 미분법은 16세기에 들어서 이탈리아의 수학자 타르탈리아가 이 탄도 이론, 그러니까 즉 대포 탄환이 어디로 가는지 이 탄도 이론을 연구하면서 시작해서 이 접선법, 이 슬로프, 이 접선법 연구로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법은 이때 시작된 거예요. 구적법하고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죠. 무려 2000년이라는. 어쨌든 이 두 연구의 종착점은 둘 다 이 무한의 처리였고, 수렴과 극한이라는 아이디어가 이 무한의 처리에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미분과 적분을 학문으로 완성한 것이 17세기의 이 독일의 라이프니츠와 영국의 뉴턴입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비슷한 개념들을 독자적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서로 누가 이제 먼저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로 유명한 장폴 사르트르도 전쟁 중에 1939년에 프랑스 낭시의 포병연대 관측반으로 배속돼서 이제 군사 작전에 투입돼서 일하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됐었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부 노부나가와 함께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무라이 사카모토 료마는 서양 포술의 전문가로 탄도 계산에 유능하여 이 설계도를 그려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료마가 1867년에 막과 번을 통일시켜서 그래서 이 통일국가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그것을 성사시켜 675년 동안 계속되던 일본의 봉건 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일본을 중앙 집권적인 근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그에 힘입어서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이 동양에서 일본의 힘을 엑서사이즈하기 시작합니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원의 넓이 처음에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 원을 수박같이 이게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해서 잘라진 걸 쭉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원이었던 게 쭉 점점 한참 하다 보면 나눠서 나열하다 보면 이제 직사각형 같이 되잖아요. 그 직사각형의 면적하고 이것하고 면적이 거의 수렴하게 된다는 개념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리미트, 컨버스 개념들이 포함되고, 여기에 미분의 개념들이 적용되고 되는 것입니다. 적분의 개념들이 적용되고, 또 여기서 시간을 0으로 하다. 여기 이제 A, B 사이의 이제 기울기, 슬로프. 이 슬로프를, 그렇다면 요 점에서의 슬로프는 어떻건가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저 B를 점점 A에 가깝게 쭉 B'으로 쭉 수렴을 시키면서 이 기울기가 변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그게 B'이 A'으로 접근할 때, 접근하면서 리미트 한다, 수렴, 컨버전 한다고 하면 그때의 값을 A점에서의 이제 접선 방향으로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 이제 미분의 개념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숙제를 하나 줄까요? 연령과 체력은 비례하느냐? 이게 뭐냐면 도쿄 신주쿠에 있는 붙어있던 포스터래요. 스포츠 센터. 여기서 젊을 때는 단련하면은 이 몸이 체력이 증가하지만 나이가 들면 25세가 넘으면, 여기 25 넘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25이 넘으면 이미 성장은 멈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넘었으면 그게 같은 방향으로 비례해서 몸이 운동을 해도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커진다. 이겁니다. 자, 이런 도표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어쨌든, 여기 퀘션 하나가
실제 체형에 따라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허리 굵기에 따른 허리띠의 길이의 차이인데 허리띠 길이가 6.5cm 정도 길어졌다면 허리의 두께는 도대체 몇 cm 정도 늘어났을까 하는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게 원래 자기 길이인데 지금 이렇게 늘어나서 허리띠 둘레를 재보니까 6.5cm 늘어났다 그러면 요 반지름의 차이는 몇인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2πr 공식을 써서 그래서 한 1cm 정도 늘어나면 허리가 6.5cm 정도 이제 허리띠가 늘어나게 됩니다. 허리띠가 6.5cm만 2인치쯤 되나? 2인치쯤 늘어나면 그래서 이제 비만도를 보통 뭐 신장하고 체중에 이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서 25보다 크면 비만이라고 하고 20보다 작으면 마르다 그러고 이제 20과 25 사이면 그러면 정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도 재봤는데 나는 그 위쪽에 정상에 있어 아직은. 숙제를 하나 내면 어떤 패션 모델의 허리 둘레는 55cm고 엉덩이 둘레는 85cm다. 그리고 둘레 길이에 30cm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30cm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곳의 두께의 차이는 몇 cm쯤 될까 하는 두께의 차이는. 자, 그래, 참 누가 권오경군이 이거 한번 답 찾아서 Q&A에 올려놓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서 1장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2장 화법계약에 대해서 화법계약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